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자탐구 7장 인공지능 탐구와 공학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저번 차시에 이어서 사고 실험 중 도덕적 딜레마 사항과 관련되는 트롤리 문제에 대해서 이를 인공지능 윤리 문제와 연결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동시에 일으킬 때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알고리즘인 이중효과 원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이중효과 원칙의 한계를 지적하는 트롤리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가 나타나 돈 내놔! 하면서 흉기를 휘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강도랑 아주 크게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몸싸움 중에 여러분은 강도를 세게 밀쳐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강도가 탁자 모서리 부위에 머리를 쾅 하고 크게 부딪히면서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강도로부터 지켰다는 좋은 결과, 사람을 죽였다는 나쁜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강도를 미친 여러분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역시 살인죄에 해당하는 도덕적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처럼 어떤 행위에 관하여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허용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이중효과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처음 제시한 것은 중세시대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였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제2권 전담방위의 논제에서 이러한 전담방위와 관련된 논제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이 이중효과 원칙의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좋은 일을 위해 한 행동이 초래한 나쁜 결과를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 강도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였다가 강도를 죽게 한 경우에 이중효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과 원칙의 첫 번째 조건은 행위의 본질 조건인데요. 이 조건은 행위 그 자체가 선한 것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나쁜 결과를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앞선 예시의 경우 여러분이 한 행동은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그 행위 자체는 선한 것이고 행위의 본질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으로는 수단 목적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행동으로 낳은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나쁜 결과는 좋은 결과와는 별개인 예기치 못한 결과여야지 좋은 결과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선 사례의 경우 강도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결과이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수단 목적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음, 올바른 의도 조건은 선한 목적으로 행동을 할 때는 오로지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의도만을 가지고 해야 하며 나쁜 결과는 의도치 않은 부수적인 효과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앞선 예시에 이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생존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강도를 밀친 것이지만 강도의 죽음은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의도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례성 조건은 나쁜 결과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쁜 결과를 허용할 만큼 그와 상응하는 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앞선 사례에서는 나쁜 결과로 강도 한 명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목숨이 지켜지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므로 이 비례성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중효과 원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나쁜 행위를 의도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행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알면서도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즉, 이중효과 원칙이란 우리가 살면서 벌이는 여러 행위들 중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논리적 규칙과 절차, 다른 말로는 알고리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중효과 원칙을 적용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낙태라는 행위에 대해 이중효과 원칙을 적용하면 그 첫 번째 조건인 행위의 본질 조건부터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행위의 본질 조건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허용되려면 행위 자체가 악해서는 안 되지만 낙태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고 무고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인 낙태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낙태의 경우 행위의 본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불어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죽인다는 나쁜 결과를 수단으로서 사용하여 임산부의 목숨 등의 좋은 결과를 얻는 행위이므로 두 번째 원칙인 수단 목적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중효과 원칙에 따르면 낙태는 허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중효과 원칙을 적용해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태아를 임신한 여성이 자궁암에 걸렸다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낙태와 같이 태아의 죽음이라는 나쁜 결과가 있더라도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이 허용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선 사례처럼 하나씩 조건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에 걸린 여성을 살리기 위해 자궁을 제거하는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해야 한다는 행위의 본질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 자궁 절제술이라는 행위는 태아의 죽음을 수단 삼아서 임산부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수단 목적 조건도 충족합니다. 자궁 절제술로 인한 태아의 죽음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결과이지만 이는 자궁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올바른 의도의 조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궁 절제술을 통해 구해지는 임산부의 목숨은 태아의 목숨과 비례하므로 나쁜 결과에 대한 비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성 조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중효과 원칙에 따르면 낙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자궁 절제술은 허용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중효과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중효과 원칙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만약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목숨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성은 동시에 자궁암에 걸려 자궁 절제술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중효과 원칙을 낙태와 같은 문제에 적용할 때는 행위자의 의도가 선하다는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중효과 원칙만으로는 도덕적 논쟁을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철학자 필립 파푸스는 1967년 이중효과 원칙 알고리즘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고실험을 제안하였는데요. 필립 파푸스이 제안한 사고실험은 다음의 5가지였습니다. 이 5가지의 사고실험 중 판사와 폭도 시나리오와 폭주하는 트램 시나리오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있어서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의도가 간접적인지 직접적인지에 따라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하기 위한 사고실험인데요. 그 첫 번째, 판사와 폭도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마피아 두목이 사망하는 의문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피아 무리는 두목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기를 지역의 치안 판사에게 강하게 요구하면서 점차 폭도로 변해갔는데요. 이 폭도들은 이 치안 판사에게 내일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찾지 못하면 지역사회에 큰 복수를 할 것이라 위협합니다. 이 치안 판사인 여러분은 여기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죄가 없는 아무 사람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사형을 선고한다면 지역사회는 폭도들로부터 안전해지겠지만 무고한 사람 한 명이 희생되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이 범인을 지목하지 않는다면 폭도들이 불을 저지르거나 길거리에 사람들을 죽이는 등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치안 판사인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만약 판사가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이는 판사가 무고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려 했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이중효과 원칙의 올바른 의도 조건에 따라
판사의 행위는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는 좋은 결과를 위한 것임에도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폭주하는 트램 기관사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여기서의 트램이란 레일위를 달리는 전차를 말하는데요. 이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트램을 모는 기관사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트램을 운전하는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선로가 생기게 되는데요. 원래 여러분이 가고 있던 선로에는 인부 5명이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는 인부 1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든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관사인 여러분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지만 맙소사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트램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기관사인 여러분은 선로를 바꾸지 않고 사람 5명을 죽일지 아니면 선로를 바꿔 사람 1명을 죽일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선로를 돌려 한 사람을 죽인다면 이때의 행동은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차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것이었으므로 간접적인 의도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판사 행동과 달리 기관사 행동은 이중 효과의 원칙에 따라 도덕적으로 허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판사와 폭도 시나리오 그리고 폭주하는 트램 시나리오 모두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켜야 하는 유사한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판사의 경우와 같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 명이 있는 곳으로 트램을 돌리는 기관사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느끼는데요. 이렇듯 그 행동의 의도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에 따라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나쁜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하면 나쁘고 간접적으로만 의도했다면 허용된다는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필리파푸스는 다음에 나머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어떤 행위가 만든 나쁜 결과에 대해 그 의도가 직접적인 것인지 간접적인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필리파푸스가 제안한 것인데요. 먼저 약물 부족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떤 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 5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매우 유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약을 모두 써야지만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환자에게 약을 주입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응급실에 긴급 환자 5명이 도착을 합니다. 이 환자들은 앞선 환자보다는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약 1리터씩만 주입해도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약은 5리터밖에 없고 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추가로 약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시나리오에서 의사인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약을 모두 주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 여러분이 다른 환자 5명을 의도를 가지고 죽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 과도한 해석이죠. 이처럼 약물 부족 시나리오에서 의사는 앞선 판사 폭도 시나리오에서 판사와 마찬가지로 약물을 누구에게 처방할지를 직접 판단하여 선택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나쁜 결과가 의사가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이는 의도치 않게 나타난 간접적 의도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다음 장기 탈취 시나리오에서는 어떨까요? 이 시나리오에서도 여러분은 의사가 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 전염병이 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한 환자에게서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혈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혈청을 만들려면 그 환자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경우에 여러분이 전염병에 걸린 다수를 살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 1명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때 여러분은 제가 전염병을 고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이 안타깝지만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즉 앞선 트램 사례에서처럼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직접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독재자 시나리오와 같이 나쁜 사람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된 경우에는 더욱 판단하기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독재자 시나리오에서는 독재자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고문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5명을 고문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건 독재자이지 선택한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살인이라는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앞서 살펴본 필리파푸스의 사고 실험 시나리오들은 각각 이중효과 원칙이 도덕적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필리파푸스는 이 중에서도 주로 약물 부족 시나리오나 독재자 시나리오와 같이 이중효과 원칙을 적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는 데 이 사고 실험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고 실험들은 기본적으로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사고 실험 시나리오들의 이중효과 원칙을 적용하면 폭주하는 트램 시나리오처럼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허용될 때도 있고 판사 폭도 시나리오처럼 허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약물 부족 시나리오나 장기 탈취 시나리오처럼 그 의도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효과 원칙은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도덕적 딜레마 사항을 일관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 사고 실험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의 의도 외에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서는 철학자 주디스 톰슨이 제시한 사고 실험, 트롤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트롤리 문제는 앞선 필리파푸스이 제안한 사고 실험 중 폭주하는 트램 기관사 시나리오를 병행한 것인데요. 주디스 톰슨은 제3자 사례와 육교 사례를 제안하며 이를 트롤리 문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두 사고 실험은 앞선 필리파푸스이 제안한 사고 실험 중 장기 탈취 시나리오를 트롤리가 등장하는 사항으로 통일하여 보다 체계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제3자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사례는 앞선 폭주하는 트램 기관사 시나리오에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바꾼 것인데요. 이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폭주하는 트램 시나리오에서처럼 기관사가 아닌 트롤리 밖에 있는 철로 변환기에 서 있는 제3자, 행인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로에는 한쪽에는 5명이, 한쪽에는 1명의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오는 트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로 변환기를 조작하여 선로의 변환을 바꿔 트롤리가 한 사람만 죽이도록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5명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 앞에 트램 기관사 사례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필리파푸스이 제안한 사고 실험에서 트램 기관사는 선로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바꾸든 자신이 직접 전차로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제3자 사례의 제3자는 5명을 구하기 위해 선로를 조작하여 1명을 죽게 만드는 것과 1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 5명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점에서 제3자와 기관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육교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사례는 뚱뚱한 남자 사례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고 실험에서 여러분은 다음에 그림과 같이 트롤리가 지나가는 선로 위에 있는 육교에 있습니다. 선로에는 5명의 사람이 묶여 있는데요. 또 여러분이 서 있는 육교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트롤리가 5명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자를 육교 밑으로 떨어뜨려 트롤리를 멈추게 할지 아니면은 5명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둘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앞선 제3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5명을 구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를 위해 남자를 밀어서 죽이는 것과 1명도 죽일 수 없다는 소극적 의무를 위해 선로위에 5명이 트롤리에 깔려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필립 하프과 주디스 톰슨의 사고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지갑을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착한 여러분들은 지갑을 주워서 지갑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서에 전달해주는 행동을 할 텐데요. 적극적 의무란 이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말합니다. 지갑의 주인을 위해 지갑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은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행동을 함으로써 지갑 주인에 대한 적극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적극적 의무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긍정적인 행동을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극적 의무란 무엇일까요? 소극적 의무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누군가 현금 100만 원이 있는 지갑을 두고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갑을 보고 순간 저 돈만 있었으면 하는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양심 있는 여러분은 돈을 훔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지나가겠죠. 이는 지갑에 돈을 훔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갑 주인에 대한 소극적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렇듯 소극적 의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행동을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배운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육교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육교 사례에서 육교 위에 있는 여러분이 만약 뚱뚱한 남자를 육교에서 밀어 떨어뜨린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여러분에게는 육교 위에 있는 남자에게 피해가 행해지는 것을 막을 소극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동시에 선로에 묶인 5명이 트롤리에 치여 죽지 않도록 그들을 구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로 위에 묶인 5명을 구하는 적극적 의무를 지키고자 한다면 육교 위에 있는 남자를 밀어 떨어뜨려야 하므로 결국 남자에 대한 소극적 의무를 포기해야 합니다. 즉 남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 의무를 어겨야지만 선로 위에 있는 5명의 목숨을 구하는 적극적 의무를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2가지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이를 설명하는 용어로 부작위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작위 편향이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덜 해롭거나 다른 사람에게 덜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심적인 경향, 일종의 편견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수업 중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여러분은 손을 들어 선생님 이 내용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의 오류를 지적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생들처럼 가만히 모른 척 넘어가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나요? 이 부작위 편향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러분은 손을 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류를 지적했을 때 오류를 잘못 지적할 위험이 손을 들지 않았을 때의 손해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작위 편향을 잘 나타내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정은 큰 못을 뜻하는 말로 각지고 튀어나온 돌이 못으로 두들겨 깎아지듯 쓸데없이 나서서 튀는 행동을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나 시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괜히 나서서 튀지 마라. 잘나 보이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 부작위 편향은 달리 말하자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는 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매 독감 시즌마다 독감 백신 주사를 한 번쯤 맞아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 독감에 걸리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중에는 자신의 아이가 백신에 접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를 부작위 평항으로 설명하자면 아이가 독감에 걸려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보다 적극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췄을 때 백신 부작용으로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위 평안 때문에 백신에 접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접종하는 행위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부작위 평이란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어떤 심리적인 경향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작위 평을 트롤리 문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위 평의 논리에 따르면 앞선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제선자 사례나 육교 사례에서 사람들은 선로를 조작하거나 남자를 미는 등 죽이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5명의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은 제3자 사례와 육교 사례에 따라 각각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표는 각각의 사고 실험에서 사람들이 선택한 선택들을 다수 선택과 소수 선택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폭주하는 트램 기관사의 사례나 제3자 사례에서는 부작위 평과 다르게 5명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선로 변환기를 조작해 1명을 죽이는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사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이나 유익을 주는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명이 죽는 것보다는 5명이 죽는 결과가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므로 옳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 육교사례의 경우에는 대부분 1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5명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의무론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무론이란 공리주의와 반대로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동의 결과가 아닌 정해진 도덕적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윤리사상을 말합니다. 즉, 1명을 죽이는 것이 5명의 생존이라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하더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3자 사례이냐 아니면 육교 사례이냐에 따라 사람들은 부작위 평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제3자 사례에서는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육교 사례에서는 의무론적인 판단을 하며 각기 다른 도덕적 직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트롤리 문제에서 어떤 선택이 소극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내버려두는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도덕적 직관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주디스 톰슨은 이러한 사고 실험을 토대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추가적인 위협을 만들어내지 않는 방식에 따라 어떤 행위의 허용 가능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즉, 제3자 사례에서 선로 변환기를 조작해 트롤리의 진행 방향을 한명적으로 돌리는 행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협의 총량을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추가적인 위협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만들지 않으므로 도덕적으로 허용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육교 사례에서 남자를 선로로 미는 행위는 남자의 죽음이라는 원래 있지 않았던 새로운 위협을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더불어 위협상에 있지 않던 남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톰슨에 따르면 이는 윤리적으로 허용 불가능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